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무역의 규모가 오늘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아직 10월인데 역대 가장 빠른 1조 달러 기록입니다. 특히 한류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10월 26일 화요일 오늘 준비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먼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한 곽 의원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 1명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80만 개 사업체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조 4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내일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됩니다. 전두환 씨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오늘 오후 8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오늘 오후 향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뒤 전두환 씨에 이어서 대통령을 지냈지만 국민에게는 만년 2인자, 비자금 대통령 등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2년 대구 출생.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었던 노태우 씨가 세상에 이름을 알린 것은 12.12 쿠데타 이후. 당시 전두환 소장과 함께 쿠데타에 가담한 뒤 군사독재 시절 2인자로 자리를 굳힙니다. 그러다 4.13 호원 조치에 맞선 국민적 저항인 60 민주항쟁에 떠밀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합니다. 바로 6.29 선언.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에 본인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이후 노 씨는 6.29 선언의 여세를 몰아 민정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합니다. 보통 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란 말은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결국 87년 대선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후보의 분열에 힘입어 1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육공화국을 이끌면서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소련과 중국, 헝가리와 잇따라 국교를 맺으면서 이른바 북방외교를 성공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김영삼, 김종필 두 야당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바로 세우기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1997년 특사로 풀려났고 2002년 암 수술 이후에는 투병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노태우 씨의 말로는 어두웠습니다. 1980년 군사정권 출범의 주역으로 등장해 13대 대통령이 됐지만 재직 시에는 끊임없이 정통성 시기에 시달렸고 물러나자마자 곧바로 비자금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은 노태우 씨가 재임 중 모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숨겨두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통장을 역추적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로 한 달여 뒤 검찰에 소환됐고 보름 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격 구속됐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이를 계기로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수사로 확대됐고 5.18 특별법에 따라 전두환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노태우 씨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통념을 깬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투옥 생활을 하다 1997년 12월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노태우 씨는 병마가 찾아오면서 대외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왔습니다.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몇 차례 합병증으로 병원을 오가는 등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소유권을 놓고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을 외쳤던 노태우 씨는 퇴임 뒤 권력의 뒤안길에서 불운을 겪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대선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만남이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청와대는 야권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역시 회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후보 선출 16일 만에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갑게 이 후보를 맞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은 시작됐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축하 인사와 함께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1월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다 들어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원팀임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는 50여 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선거 개입 논란 여지가 있는 정치 이슈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을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이 후보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선거 개입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이번 회동은 대장동 게이트를 덮기 위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야권에서도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요청이 오면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검토할 수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정감사 막바지에도 여야는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마스크에 문구를 두고 파행을 겪는 등 내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유형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장동 의혹이 비상식적이라며 사안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의혹에 초점을 맞춰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화천대유의 수천억 대 부당이득 정황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실장님, 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과 반칙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득을 획득한 상황으로 보시나요? 증인으로 출석한 유형민 비서실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도 이걸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에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고. 야당은 기세를 몰아 대장동 특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고 실장님께서 대통령께
특검을 좀 해야 된다고 결단을 내셔야 된다고 한번 요청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유 실장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 논의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청와대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마스크에 적힌 특검 요구 문구를 두고 오전 내내 파행을 겪다 여당 의원들도 정쟁 중단 문구가 적힌 마스크로 맞불을 놓으며 겨우 속개됐습니다. 청와대와 관계없는 특정한 구호와 리본을 달고 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야당의 견제적 기능에 대해서조차 여당이 보기도 싫다는 그러한 속 좁은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는 청와대 입장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들 간 신경전도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가족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누구의 편인지를 두고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주 YTN에서 열린 2차 맞소 토론이 끝난 뒤 김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사진 논란이 불거진 직후라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내심 지지를 기대했던 윤 전 총장의 기대와 다르게 김 전 위원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만나 뵈니까 경선 끝난 뒤에 야권을 도와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느낌이 그런 거고 그거는 11월 5일 날 경과를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결심할 거냐는 걸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과연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확실한 무슨 비전과 확실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 내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난 절대로 안 해. 그래도 윤 전 총장 측은 김 전 위원장과 여전히 각별한 관계라며 경쟁 상대인 홍준표 의원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실히 루머인데 제가 이건 확인을 안 해봤는데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H 후보가 위원장께 독대를 요청했는데 김종인 위원장께 위원장께서 리젝을 했다고 하더라.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윤 전 총장 측이 거짓말로 경선판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량 부족을 핑계로 당에 또다시 상황 정치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홍 의원도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선에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네. 경선에 도움을 받으면 영남의 보수층들이 좀 싫어해요. 그래서 경선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 필요도 없고 네네. 제가 만나자고 연락한 일도 없습니다. 네네. 연락한 일이 없다. 참모들이 걱정이 되니까 만나보라고 계속 종용을 해도 저는 경선에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네네. 홍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의 악연은 정치권에서 익히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김 전 위원장은 재직 시절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했고 이에 반발한 홍 의원은 자신이 검사 시절 김 전 위원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홍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과 함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죠. 갑자기 집안에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만화들을 쫓아냈다. 이유도 없이. 근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 막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 계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낸 사람은 황 대표고 황교안 대표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은 또 김종인 위원장이죠.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홍 의원이 결정될 경우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후보로서 가장 김종인 위원장과 캐릭터와 결이 맞는 건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래서 전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현재 정치적 시점에서 가능성은 10%도 안 되지만 막상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저는 49%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김 전 위원장도 지난달 이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로 생각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일반 국민은 정권 교체에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가 됐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정권은 교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 후보의 멘토라 불리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하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 김 전 위원장의 지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영입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여야를 넘나들며 주요 선거전을 지휘해 킹메이커라는 별명이 붙은 김 전 위원장.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의 옆에 서게 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만나면서 당내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문항을 확정했습니다. 경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치권 상황을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만남, 그 회동 장면을 먼저 좀 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예. 우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또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또 서로 좀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1월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해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좀 더 개발하고 또 정책을 통한 선의 경쟁을 펼쳐 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께도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또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민생, 또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해 오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일 만에 만났습니다. 네. 기록을 보니까 여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고서 대통령을 만난 게 뭐 이틀짜리도 있고 13일짜리도 있고 그렇던데 16일 조금 늦게 만나긴 했습니다만 50분간 만났던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정치인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다기보다는 그 장면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장면. 100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이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정치 앨범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장면 한 장을 넣어놓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40% 가까이까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결국 10%를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그 흡수를 해야 온전히 원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난 것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한 것도 그렇고 역시 원팀이 돼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온전하게 흡수할 필요가 있었다. 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을 앨범에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갖고 있어야 나중에 대통령까지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렇게 둘이 만나는 사진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홍이나 분열의 이제 어떤 가능성은 이제 확 줄어들 가능성이 그럴 수 그럼요.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만나는 장면에서도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흥미로운 게 2017년 대선 때 그때 경쟁자였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죠.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참 모질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이 뭐 그런 걸 신경 쓰십니까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1등 해보니까 알겠죠라고. 알겠죠. 제 심정 알겠죠. 이렇게 거니까. 또 대답을 하게 됐다고. 뒤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죠. 저건 정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뒷거래하는 거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병풍 쳐주는 거냐 등등등 많은 얘기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좀 지나쳐요. 왜냐하면 그래요? 국민의힘도 그랬거든요. 이건 일종의 이제 관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하고 만나는 건 그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들에서도 똑같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청와대도 아마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야당의 대선 후보도 선출이 되면 문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나름의 목적이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의심하는 뭐 생각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철희 정무수석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 수사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야권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대장동 문제 그리고 또 특검이라고 하는 거를 끝까지 대선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갈 이슈라고 바라보는 거죠. 근데 현직 대통령하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하고 만났을 때 더군다나 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휩싸였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뭔가 지금 현직 이제 민주당 후보를 뭐 봐주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면 나중에 가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특검을 주장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못을 박아서 일요일 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뭔가 민주당에 힘이 확 실리는 그런 느낌인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쩌면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반발이나 국민 일부의 반발을 생각하지만 워낙 이득이 크니까 그냥 뭐 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언급한 부분은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입장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어떤 방식으로든 화해하고 원팀이 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만나기를 바랐던 것 같고요. 만나자마자 문 대통령을 지금 만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요. 일종의 공인 절차예요. 우리 뭐든지 다 그렇지만 이겼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를 방문하고 봉화마을 찾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고 일종의 공인 절차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아니라고 아무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찌 됐든 문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민주당 안에서 공식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 이걸 확실하게 공인받은 그런 셈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 미래를 얘기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재명의 시간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고 그동안에 뭔가 좀 믿지 못하는 불신의 분위기를 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입니다. 자, 야당 얘기를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최근 여론조사 몇 개를 보면은 확실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내려가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역전도 하면서 확실하게 또 우세를 갖다가 점하려고 지금 뭔가 기세를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동안의 어떤 실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프닝에 영향이 있겠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뭐 특히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개사과 사진 이후로 훨씬 더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는 건 당연한데 지지율이 얼마나 빠졌는가 이거는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빠진 게 제일 신뢰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나 이런 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변별력이 이제 없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율이 50%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여론조사는 이제 변별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법하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홍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더 격차를 벌려주느냐에 따라서 경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뭐 날 잡아서 아마 다음 달이면 광주를 한 번은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광주에서는 또 뭐 그래갖고 면죄부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여론이 있고 해서 가면 될지 갈 수는 있을지 어떻습니까? 뭐 아니요, 가면 지금 가야죠. 가면 지금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 가잖아요. 다음 달 가겠다고 하는데 다음 달 5일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일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5일 전에 가겠다는 뜻인지 후에 가겠다는 뜻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5일 이후에 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 당내 후보가 되지 못하고 가겠다는 뜻인지 후보가 된 다음에 가겠다는 뜻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대선 후보가 돼서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금방 그 호남에 상처받은 분들이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빨리 치유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고 보면 뭐 송구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광주에 바로 가서 했거나 뭐 차라리 그게 낫을 뻔도 했겠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일 뭐 확실한 방법으로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정 취소하고 광주로 달려가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다른 계산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들도 자꾸 사과 아닌 듯한 마지못해 사과하는 듯한 태도나 SNS 올라오는 글들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상처를 덧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광주를 몇 번 어떻게 방문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아주 중요한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하는데 문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우리 후보 중에 누가 제일 경쟁력 있게 한판 벌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간단한데 그것보다는 누구하고 누구, 누구하고 누구, 누구하고 이렇게 4번을 나눠 묻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결국 한 번 묻는 걸로 바뀐 거죠. 근데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짬짜면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가상 대결하고 그다음에 사지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가상과 사지를 묶었나요? 적당히 이렇게 버무려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뭐 이게 명확한 문항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두 개를 섞으려면 이렇게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누구, 이재명과 누구, 이재명과 누구 네 후보가 대결합니다. 그 네 후보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이렇게 1, 2, 3, 4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제가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이게 너무 신기한 질문이라 가지고 이렇게 보통 길게 안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거든요. 이런 여론조사 질문 문항 그동안에 후보 단일화나 뭐 대선 과정에서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제일 경쟁력 있습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물어보든가,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고육지책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후보 쪽에서 계속 사지선다를 고집해 왔거든요. 근데 거의 배수진처럼 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지선다라는 거를 형식적으로나마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진짜 경선 승복을 안 하는 그런 문제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을 것 같고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럼 이렇게 왜 짬짜면처럼 만들어 놓은 걸 받아들였는가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질문 문항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생각이 너무 복잡해져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은 귀찮아지는 그렇죠. 거죠? 안 하거나 확실한 지지층만 끝까지 들어가지고 그걸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핵심 거예요.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의 지지층. 그러니까 역선택을 하려고 해도 역선택 자체가 저한테 전화 여론조사 그 전화가 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준비를 했다가 자 이런 문항이 들어오면 나한테 이렇게 답변해야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역선택을 좀 걸러내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이제 대선 후보를 치르게 되고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뭐 1일부터 당원들은 투표를 또 해야 될 거고 국민 여론조사는 그 다음이고 그렇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로 봐서는 당의 조직력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오히려 간 것 같기도 하고 네. 홍 후보 쪽에는 국회의원이 몇 명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쪽에서는 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고 자 어떻게 역전이 일어날 건가 맨 처음 결과와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여론조사 문항 이걸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설사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격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네. 결국 당원 50%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어떤 모 캠프에 있는 인사를 만났을 때도 예. 윤석열 후보가 당내에서 지지세가 그래도 50% 가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아주 전통적인 당원들이 50%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새로 그 가입했다고 하는 당원이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되는데요. 그 새로 가입했다고 하는 당원 가운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들어온 당원도 적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2040 세대가 들어가 있는 게 한 40% 조금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지세는 홍준표 후보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크게 두 조각이 있는데 2040이 40% 차지한다고 하면 홍준표 후보가 강세가 정말 예상되는 거는 4분의 1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윤석열 후보가 당원 조사에서 격차를 확실하게 한번 벌려주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더군다나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당원 리스트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들을 설득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저렇게 짬짜면으로 만들어놔도 받겠다. 나중에 가서 승복 못하는 부작용이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받아주는 모양을 취하고 나중에 가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 저는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 5일입니다. 점점점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결과는 또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고발장의 작성 경위와 함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 등 앞으로의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현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하는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온 겁니다. 손 검사는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고발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어요, 검사님? 법정에서는 공수처와 손 검사 측 모두 준비한 PPT 자료를 활용해가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까지 직접 영장 심사에 나온 공수처는 그동안 손 검사가 출석 일자를 여러 차례 바꾸며 수사를 회피해왔고 휴대전화 등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 비협조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언론에도 공개된 김웅 의원의 녹취록과 손 검사와 함께 일했던 과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손 검사 측은 손 검사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피의자 조사 한 번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점과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손 검사는 물론 공수처도 영장 발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손 검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경위와 함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윗선의 관여 여부 등으로 수사가 더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 차질도 불가피해 손 검사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에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성남시의 압박으로 물러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배임 혐의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사업의 공모 지침서를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모 변호사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작심 발언에 이어 녹취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은 대장동판 블랙리스트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40분 분량으로 알려진 녹취록 전문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11차례나 등장하는 건 물론 시장이 7차례, 정 실장이란 호칭도 8차례 등장합니다. 각각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이라는 게 황 전 사장의 주장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녹취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할 단서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아 결국 사표를 제출한 지난 2015년 2월 6일은 화천대유의 설립일이기도 합니다. 한 달쯤 지나 황 전 사장이 실제 물러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이후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려고 초과이익 환수 등을 놓고 의견이 달랐던 황 전 사장을 사실상 찍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 후보나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사퇴 외압이 실제로 있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황 전 사장은 재직 시절 2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감사관실에도 갔었다고 주장해 찍어내기를 위해 감사관실까지 동원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사업자 선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정모 변호사를 다시 불러 관련 내용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직보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런 말씀하신 적 없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도 수사관을 다시 보내 이 후보 등이 재직 시절 주고받은 전자메일과 전자문서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넣지 못한 배임 혐의의 입증과 중대과제인 윗선 규명이 황무성 초대 사장의 녹취 공개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검찰이 강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갔는데요. 조만간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부터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동시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을 맞추는 등 혐의 보강에 나선 겁니다. 어제 박영선 특검단 상부인 조사했는데 화천대유 관련해서 특혜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혐의 자체에 대해서 전혀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성남시에 최소 1,1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 원을 줬다는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 때문에 영장 재청구를 앞두고선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대 뇌물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적시한 대로 구체적으로 지급 방법까지 논의하는 등 실체가 있는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도 김 씨의 뇌물 혐의에 다시 적용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은 최근 검찰이 곽 의원 부자를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곽 의원 부자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를 한 겁니다. 대상은 곽 의원 아들 명의은행 계좌 10개로 현재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금될 돈을 합친 금액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곽 의원 측에 50억 원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앞서 곽 의원 아들 자택과 문화재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이미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한 데다 추징 보전까지 이뤄지면서 곽 의원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연일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김 씨에 대한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가운데 700억 약정의 공범으로 지목된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의 모습을 좀 잠깐 보시죠. 예. 고발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어요, 검사님?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신 거 맞으신가요? 누구 지시 받고 고발장 보내셨어요? 어떻게 소명하실 거예요? 예. 기자들은 아예 막 기정사실로 인정하고서 묻는 질문도 막 많습니다. 이제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는 사람한테. 어쨌거나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한 사유로 계속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갖다 기피하면서 조사를 안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지금 밝히고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미 10월 초에 통보를 하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름 넘게 특별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22일경 정도에는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약속했다가 갑작스럽게 또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인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 11월 초로 다시 미뤄달라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고 그 사이에 뭐 다른 얘기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와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지금 김웅 의원의 녹취록도 공개가 돼 있어서 국민적 의혹은 굉장히 깊어가는 상황에서 소환에 대해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가지다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실체를 감추려 하는 노력으로 공수처는 본다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도 누군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체포를 하든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혐의를 어느 정도 밝혀낸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그 혐의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기회가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니까 이게 방어권을 갖다가 침해했다. 이 얘기가 손 검사 측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이제 손 검사는 거기에 더해서 뭔가 정치적 고려를 한 그런 수사가 아니느냐. 왜냐하면 문자를 보냈을 때 무슨 대선 후보의 경선 일정 고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 내용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웅 의원의 녹취록이라든가 이전에 다른 어떻게 보면 증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공수처에서는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받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날짜만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공수처 측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경선과 관련된 일정이 거론됐다라는 게 이제 정치적 수사라고 그렇게 이제 방어권 침해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준성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정치적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 총선을 앞두고 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 자체가 이 사건을 둘러싸고는 고려가 될 수밖에 또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체포영장은 불러다가 조사하려고 하는 거고 구속영장은 일단 구금인데 구속영장이 훨씬 더 발부 요건이 까다로울 거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제 공수처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시간을 미루는 사이에 구속의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증거인멸 우려가 커진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다른 것보다도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 특히 이런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공수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제가 돼야 이 판사에게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이 정도만큼 이
영장을 청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데 자꾸만 미루고 있다. 예.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정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구속의 사유를 충족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것이죠. 자, 변호인 측하고 상의를 좀 더 해서 나가서 얼마든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손 검사와 아닐 것 같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제 검찰인데 손 검사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그 다음 수사의 어떤 진도라든가 아니면 방향 같은 게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인데 그 직권남용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그 권한을 남용을 해서 예. 다른 검사라든가 수사관에게 이 고발장과 관련된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시켰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손준성 검사 이 얘기는 뭐냐면 손준성 검사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자체가 공수처하고 또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자신한다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술 같은 걸 확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구속이 되고 그 구속이 된 이유 중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는 그런 판단이 덧붙여진다고 한다면 검찰 내에 한두 사람의 어떤 일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어떤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범위가 굉장히 커져버리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현역 국회의원, 당시는 물론 후보였습니다만 현역 국회의원까지 연결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수사가 당시 검찰총장, 왜냐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재 지금 손준성 검사가 검찰의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자리가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꼽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인물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었던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수사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자주 듣던 이름은 아닙니다만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에 대해서 추징 보전. 추징 보전. 추징이라는 건 본래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이 끝나면서 얼마를 추징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재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추징 보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생소하죠. 재판에 수사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불법적인 이익을 형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불법적인 이익으로 밝혀지면 예. 그거를 이제 국가가 압수를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전부 뭐 현금화해가지고 다 추징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놔 버린다면 그래서 그때는 실효성이 없어지죠. 어딘가를 빼돌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임의로 처분해서 다른 곳에 감추거나 할 수 없게 민사소송이라면 이제 가압류에 해당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갖고 있는 은행 계좌는 전부 일단 압류되는 겁니까? 50억 원의 스톱입니까? 불법적인 이득에 관해서만 정지가 될 그 범위 내에서 이미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50억이 안 되면 50억이 될 때까지 들어오는 돈도 다 압류되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현재 재산 상태에서 추징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나중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들어온 돈도 그때는 이제 범법행위가 명백하게 적기 때문에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추징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 법원이 그걸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놓은 그 이렇게 문구를 볼 때 법원도 어느 정도 끄떡끄떡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일부긴 합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걸 보면 예. 법원의 추징 보전과 관련된 청구를 할 때 기재됐던 사유가 2015년도에 곽상도 의원과 김만배 전 기자가 예. 뭔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익이 날 경우에 분배를 해주겠다. 대신에 대장동 인허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 곽 의원이 그거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현재 이 50억 원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들을 입사시켰고 실제 수익이 나니까 50억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거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대가성도 있는 셈이고 불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원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장동 의혹에 있어 이제 핵심 줄기인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이제 혐의 때문에 불려서 계속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도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김만배 씨는 뭐 영장이 한 번 기각이 됐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배임 같은 경우가
사실 배임을 놓고 둘러싸고 벌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초기에 했던 것보다도 계산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이익이 나는데 그 부분을 이 성남시에서 환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부분이 배임에 해당한다라는 건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던 게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이 됐고 또 거기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는 아예 그 배임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50억 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명확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일단 법원이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똑같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김만배 전 기자가 됐든지 남욱 변호사가 됐든지 간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의 초과이익과 말고도 원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부적절한 불법적인 행동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장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유를 들어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그런 뭐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중심이 돼서 일단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올 구속영장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수사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발생한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KT 구현모 사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보상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요금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일상을 멈추게 한 KT 인터넷 먹통 사태. 너무 정신없어요. 지금 갑자기 처음 이렇게 한가할 때는 괜찮은데 가장 몰릴 시간에 지금 이게 인터넷이 먹통되니까 지금. 꼬박 하루 만에 구현모 사장 명의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회사 측은 요금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최신 설비 교체 작업 중에 네트워크 경로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외부 디도스 공격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누가 어떻게 경로 설정을 잘못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낮에 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보통 야간 작업하니까 야간 작업했던 게 그 시간대쯤에 문제를 일으켰는 건지 낮에 어제 한 11시경에 불가피하게 작업할 사유가 생긴 건지. KT가 야심차게 인공지능 사업 구상을 밝힌 날 인터넷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끝내 고개를 숙인 구현모 사장. 지금은 한눈 팔 때가 아니라 본업인 기간 통신망 사업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습니다. 대출 한도를 대폭 줄여 갚을 만큼만 빌리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첫손으로 꼽히는 건 다름 아닌 가계부채입니다. 지난해 이미 국내 총생산 GDP 규모마저 넘어섰습니다. 가계빚이 국가 경제의 전체 규모보다도 크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집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대출 관리 압박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도 1, 2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8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빚이 조만간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의 확대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은행 빚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1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한도가 총 수입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DSR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대출 만기도 줄입니다.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감소하는데 1년에 갚아야 할 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차단합니다.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회사 등의 DSR을 강화하고 카드론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민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DSR 기준을 은행보단 완화해서 적용하고 300만 원 이하인 소액 신용대출은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당분간 규제 강화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치솟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20%를 내리는 것은 유류세 관련 역대 최대폭이 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이 각각 내리게 됩니다.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 관세도 6개월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가용 정책선을 총동원하여 집중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2조 5천억 원으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한 달에 2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유류세는 약 746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리터당 82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유류세가 20% 내리면 휘발유 값은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9.5%가 낮아지게 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넣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보니까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려면 2주 정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외식과 체육, 여행 등 9개 소비 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해 민간 소비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쿠폰 오프라인 사용을 허용하면서 기존 비대면 방식의 활용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42위에 머물러 있는 언론자유지수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엇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국경 없는 기자회와 프리덤 하우스 두 곳이 각각 발표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건 국경 없는 기자회 발표 순위입니다. 역대 정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고요. 이명박 정부 때 69위로 뚝 떨어졌다가 잠시 회복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뚝 떨어졌다가 지금 43, 4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프리덤 하우스 발표 내용을 보죠. 프리덤 하우스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보시면은 큰 변동은 없는데 한번 뚝 떨어진 게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고 정권 간의 별 차이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순위이고 내용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는 언론 자유국이었고 2011년 이후부터는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는 조사를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료가 없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아시아에서는 계속 3년 연속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42위인데 미국, 일본, 중국 순위가 저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70위 한 게 가장 낮은 성적이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최고 순위는 2006년 31위, 노무현 정부 때 31위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제 언론의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신뢰도가 나쁜 게 문제겠죠.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살짝 떼어서 얘기를 하면은 왜곡이 됩니다. 더구나 그런 왜곡을 바탕으로 언론 공약까지 또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좀 당혹스러운 내용인데 그 언론 공약은 다음 기회에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확진자 감소세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헬로윈데이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정부는 경각심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확실히 감소세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환자는 18일 연속 2,000명 아래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환자도 전주보다 14.3% 줄었고 최근 한 달간을 살펴봐도 감소세가 뚜렷한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감소폭도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3주 연속 확진자 발생은 감소하고 있으며 4차 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9월 5주차에 2,488명과 비교하면 46% 감소한 수치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모더나 백신도 공급됩니다. 243만 5천 회분인데 4분기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고위험군 추가 접종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내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바 있고 앞으로 후속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더나사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방역수칙 위반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새로운 집단 감염의 고리가 지역사회 곳곳에 생겨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정책이 전환하면 초반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주력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방역 관리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접종 증명서 발급 대상은 2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의 경우 2번 모두 접종 뒤 2주가 지나야 합니다. 1차 접종만 마쳤거나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진단검사 비용은 5만 7천 원 선인데 지금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무료 검사 방침이 유지되지만 내년 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 시설 이용 목적의 진단검사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환자가 늘면서 PCR 검사 수요가 급격하게 늘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PCR 진단검사 결과는 현재 문자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음성 확인서로 이런 문자를 활용할지 다른 형태로 발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발급받은 확인서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이 지난 당일 자정까지입니다. 확인서 발급 비용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유력한데 보험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금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 면회나 간병하러 갈 때는 2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다중이용 시설 이용과 좀 달리 18세 이하나 혹은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심각한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등을 앓은 적이 있거나 항암 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해야 할 때는 의사소견서로 백신 패스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단순 통증이나 발진, 피로 등 가벼운 건강 이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8살 이하도 예외 적용을 받는데 학생
학생 접종이 아직 진행 중인 데다 통상 백신 허가 승인 나이가 18살 이상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직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혐의 부인하시다가 지난 재판부터 인정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의 목적으로 40여 차례나 상습 투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도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1,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항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부회장 측이 항소 여부에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검찰 역시 구형량과 같은 선고 형량이 내려진 상황이라 항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벌금 7천만 원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789님이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모든 건 역사가 평가를 하겠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수사 소식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파전님, 부산저축은행도 더 들여다보고 화천대유 속 법조인도 더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의혹 잘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KT 통신장애로 혼란을 겪었고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부자공식님이 해외 업체와 일을 하는데 인터넷이 먹통이 돼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조속히 보상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박영민님, KT는 국가기관 통신사인데 보상뿐 아니라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